30년 동안 남들 시원하게 해주는 게 제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1994년 그 뜨거웠던 여름부터 지금까지 고층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흘린 땀방울이 제 인생의 전부였죠. 그런데 그 땀방울들이 한순간에 시퍼런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재비 폭등, 지방 아파트 미분양과 시공사 부도,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제 노후와 6억이라는 거액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설 현장의 비명소리가 들리십니까? 성실하게 땀 흘리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저는 그 믿음 하나로 30년을 버텼습니다. 이건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된 마음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제 이름은 박상덕, 올해로 58입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나 평생 이 바닥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공부보다는 뭔가를 만들고 고치는 일이 더 재미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집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공장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넉넉하진 않아도 부모님이 성실하게 사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몸쓰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6에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뭘 해야 하나 막막하던 시절에 동네 선배 하나가 에어컨 설치 일을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그때가 1994년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에어컨은 지금처럼 흔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웬만한 가정집엔 선풍기 한 대가 전부였고 에어컨이 있는 집은 동네에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 기사라는 직업이 그 시절엔 꽤 번듯한 기술직으로 통했어요. 저는 선배 밑에서 조수로 시작했습니다. 공구 들고 따라다니고 무거운 실외기 나르고 선배가 손 움직이는 걸 눈으로 익히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처음엔 단순한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가 전부였습니다. 배관 뚫고 실외기 고정하고 냉매 충전하고, 지금은 누가 봐도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그때는 그 하나하나가 새로웠고 재미있었어요. 3년쯤 지나니까 혼자서도 현장을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기사로 일했어요. 하루에 서너 현장을 뛰면서 몸은 고됐지만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가는 게 뿌듯했습니다. 결혼을 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기술자라는 걸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처럼 손재주 좋은 사람이 어딨냐며 늘 응원해줬어요. 그 말 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아파트가 우후죽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아파트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일반 벽걸이형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천장 매립형으로 들어가는 거라 배관 설계부터 시공까지 기술 난이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걸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그 당시엔 많지 않았어요. 저는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주말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시스템 에어컨 시공 기술을 익혔어요. 남들보다 빨리 그 기술을 습득했고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저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냈어요. 직원 셋 데리고 시작한 조그만 업체였지만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박힌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 받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가게 하나 없이 공구 가방 하나로 시작한 사람이 이제 사장이 된 거니까요. 처음엔 수주 하나 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발품을 팔고 아는 사람 통해 소개를 받고 밥 한 끼 사면서 명함을 돌리고 그렇게 한 현장 쌓아나갔어요. 어떤 해는 매출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는 달도 있었고 수주가 없어서 직원들 월급을 내 저축해서 꺼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일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2010년대 중반이 되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현장에서 저를 먼저 찾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시공 품질 좋고 마감 깔끔하고 하자 처리 빠르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주가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10명 가까이 늘었고 한 해 매출이 제법 될 만큼 업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시절 현장이 지금도 눈에 서네요. 고층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실외기를 다는 일, 남들 눈엔 위험하고 고된 일로 보였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진짜 자부심이었습니다. 생명줄 하나에 몸을 맡기고 20층 높이에서 동배관 연결하고 실외기 고정하는 그 순간순간이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때였어요. 한여름에 그 일을 했습니다. 아파트 외벽은 햇빛을 고스란히 받아서 손으로 만지면 될 정도로 뜨거웠어요. 등에선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작업복이 하루에 2번씩 흠뻑 젖었습니다. 그래도 설치를 끝내고 나서 입주민이 리모컨 눌러 찬바람 나오는 걸 확인하는 그 순간, 아, 시원하다 한마디가 나오면 그날 하루 고생이 싹 가셨어요. 남들은 시원하게 해줘도 제 몸은 늘 땀범벅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내 기술로 내 가족 먹여 살리고 애들 학교 보내고 집 한 채 마련하고 그 단순한 것들이 저한테는 전부였으니까요. 큰딸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왔을 때 저는 그날 마침 고층 현장에 있었어요. 아내한테 전화로 소식을 듣고 난간을 붙잡은 채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 높이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게 제가 이 일을 30년 넘게 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현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딱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뭔가 무너진 게 아니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뭔가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수주 전화가 예전보다 뜸해지고 견적을 내도 묵묵부답인 현장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시공사 담당자들이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했고 현장 소장들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경기가 좀 안 좋은가 보다 했습니다. 30년 넘게 일하면서 불황도 겪어봤고 IMF도 버텼고 금융위기도 넘겼으니까 이것도 지나가겠거니 싶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 싶었던 건 자재값이었어요. 에어컨 시공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재가 동배관입니다. 구리로 만든 파이프인데 냉매가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를 오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 에어컨 한 세대를 시공하려면 이 동배관이 상당한 길이가 들어갑니다. 세대 수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 현장이면 동배관만으로도 자재비가 억 단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2021년부터 이 동배관 가격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오르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달이 멀다 하고 가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국제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뉴스가 들려오긴 했지만 저는 솔직히 그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직격탄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견적이라는 게 현장 계약을 따내기 전에 미리 자재비와 인건비를 계산해서 금액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저는 계약 당시 동배관 시세를 기준으로 견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고 나서 실제 시공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자재값이 확 올라버리는 거예요. 계약서에 찍힌 금액은 그대로인데 자재를 사오는 돈은 그보다 훨씬 더 나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제 견적 다르고 오늘 자재값이 다른 상황이 된 거예요. 안 하자니 위약금이 무섭고 하자니 파이프를 깔 때마다 생돈이 나가는 판국이었습니다. 계약을 이미 맺었으니 발을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가자니 숨이 막혔어요. 그 당시 동배관 가격이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0만 원어치 자재로 시공할 수 있었던 현장이 2천만 원이 있어야 겨우 돌아가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 차액을 고스란히 제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시공사 측에 자재비 인상분을 반영해달라고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계약서대로 하셔야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 안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배관만이 아니었어요. 부속 자재값도 줄줄이 올랐고 기름값이 오르면서 현장을 오가는 차량 유지비도 늘었습니다. 거기다 인건비까지 해마다 올라가고 있었어요. 사방에서 비용이 늘어나는데 정작 제가 받는 시공 단가는 그대로였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숨통을 트이는 방법이 일감을 늘리는 겁니다. 현장 수를 늘리면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자재를 좀 더 싸게 떼어올 수 있고 인건비 효율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수주를 늘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도권 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2022년 들어서면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 수도권 신축 아파트 사업들이 하나둘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어요.
인허가는 났는데 착공이 미뤄지는 현장, 착공은 했는데 분양이 안 되어 공사가 중단된 현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한테 들어오는 시공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일감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직원 10명의 인건비, 장비 유지비, 사무실 임대료. 매달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자금 여유가 빠르게 사라져갔어요.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주변 동종 업체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모이면 자재값 얘기, 인건비 얘기, 수주 없다는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냐는 말이 농담처럼 오갔지만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웃는 척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저를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었어요. 수도권이 막히니까 지방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지방 곳곳에서 신도시 개발 얘기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수도권 규제를 피해서 지방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발표되고 있었어요. 제 눈에 그게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기회가 아니라 함정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화를 받은 게 2022년 가을이었어요. 발신자는 최 사장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 위였고 건설 시공사 쪽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인연을 맺은 게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치면 20년이 넘는 사이였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명절에 안부 전화도 주고받는 그냥 업계 지인 이상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 현장 하나 소개해준 적도 있었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제가 외상으로 시공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였어요. 최 사장이 대뜸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충청도 쪽에 대단지 아파트 현장이 하나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 시공 업체를 구하고 있다고요. 규모가 1500세대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1500세대면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시스템 에어컨 한 세대에 들어가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생각하면 1500세대 시공권은 저 같은 중소업체한테는 몇 년치 일거리가 될 수도 있는 물량이었습니다. 자금이 빠듯해지고 수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얘기는 솔직히 귀가 번쩍 뜨이는 제안이었어요. 최 사장은 시공사 측 사람들을 오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리를 놔줄 테니 한번 미팅을 해보라는 거였어요. 저는 며칠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솔깃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묘했어요. 수도권은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 지방은 오히려 개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혁신도시 후속 개발이다.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다. 이런 이름을 달고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사업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지방 미분양 우려를 얘기하고 있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짓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인허가가 났으니까 공사는 진행하고 분양은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싶은 거예요.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 막히면 지방이라도 가야 한다는 생각, 이 물량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조급함, 그리고 20년 된 최 사장이 소개해 주는 거니까 설마 이상한 곳이겠냐는 믿음.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저는 결국 미팅 자리에 나갔어요. 시공사 담당자는 젊은 편이었습니다. 말을 잘했고 자료도 깔끔하게 준비해 왔어요. 사업 개요, 공정 일정, 시공 범위, 단가 조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면서 술술 설명하는데 듣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가가 제가 원하는 수준보다 조금 낮긴 했지만 물량이 크니까 감수할 수 있는 범위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분양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먼저 물어봤어야 할 질문이었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으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어요. 1500세대 시스템 에어컨 전 세대 시공. 저는 그 계약서를 들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한참 들여다보더니 괜찮은 거 맞죠? 하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최 사장이 소개해 준 거야,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는지
저는 그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계약을 맺고 나서 현장 준비를 시작했어요. 자재를 선주문하고 팀원들 스케줄을 조율하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초기 투입 비용이 상당했어요. 1500세대 규모의 현장을 준비하려면 자재를 대량으로 미리 확보해둬야 하거든요. 저는 거래하던 자재 업체, 외상으로 자재를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대금이 들어오면 갚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수천만 원어치 자재가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팀원 10명이 충청도 현장으로 내려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돌아갔어요. 공정에 맞춰 기성금이 들어오고 팀원들 일당도 나가고 자재비도 조금씩 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봄이 넘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성금 지급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 그 다음엔 보름, 그러다 한 달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곧 처리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최 사장한테 연락해봤더니 자기도 알아보겠다고만 했어요. 그때부터 잠이 잘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누우면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어요. 들어간 자재비, 팀원들 밀린 일당, 자재 업체에 갚아야 할 외상값. 눈을 감아도 그 숫자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때 이미 느꼈어요. 그런데 발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현장이 있던 곳은 충청도의 한 소도시 외곽이었어요. 시내에서 차로 20분쯤 달리면 나오는 야산 자락을 깎아서 만든 부지였습니다. 처음 그 땅을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주변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었거든요. 마트도 없고 학교도 멀고 버스도 하루에 몇 대 안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신도시가 다 그렇지 입주하고 나면 상권이 생기는 거라고. 처음부터 다 갖춰진 동네가 어딨냐고. 공사가 시작된 초반에는 현장이 활기찼습니다. 여러 공종의 인부들이 뒤섞여 돌아가고 크레인이 움직이고 자재 트럭이 드나들었어요. 저도 팀원들이랑 매일 현장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고됐지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기성금도 처음 두어 달은 공정에 맞춰 그럭저럭 들어왔고 팀원들 일당도 제때 나갔습니다. 자재 업체 외상값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아직까진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봄이 넘어서면서부터 기성금 지급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이었습니다.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이번 주 안으로 처리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믿고 기다렸더니 진짜 며칠 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건설 현장에서 기성금이 며칠 늦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보름이 되고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다른 얘기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같이 현장에 들어와 있던 다른 공종 반장 하나가 저한테 슬쩍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양률이 10%도 안 된대요. 1500세대 중에 주인이 100명 뿐이라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10%? 그럼 나머지 90%는 누가 책임집니까? 아파트는 올라가고 있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건물은 완성이 되는데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바로 시공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담당자 자리에 앉아서 분양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제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치는 겁니다. 서류를 뒤적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박 사장님, 곧 홍보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대책 나오면 한 방에 끝나요. 걱정 말고 100원이나 더 까세요. 100원이나 더 까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사람한테, 그것도 이 현장에 자재비 수억을 쏟아부은 사람한테 돌아온 말이 그거였어요.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계약이 살아있는 한 저는 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오는 그 짧은 거리가 그날따라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최 사장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불안하다고 했어요. 기성금도 밀리고 분양이 10%도 안 됐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최 사장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상덕아, 나도 알아보고 있어.
시공사 쪽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거든. 조금만 더 지켜보자. 조금만 더 지켜보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요. 설마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한데 끌어들였겠냐는 믿음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기성금은 좀처럼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독촉 전화를 하면 조금씩 들어오긴 했지만 원래 일정대로 나와야 할 금액의 절반도 안 됐어요. 팀원들 일당은 매주 나가야 하는데 들어오는 돈은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금액을 제 돈으로 메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잠깐이겠거니 했습니다. 곧 정상화되면 다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통장은 구멍난 독처럼 비어갔습니다. 팀원 10명의 일당, 숙식비, 기름값, 하루에 수백만 원씩 제 생돈이 나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동안 부은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버티는 사이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다른 공종 인부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현장에 나갔는데 우리 팀밖에 없는 것 같은 날도 있었어요. 자재 트럭도 뜸해졌고 크레인도 멈춰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공사판이 살아있을 때는 소음이 끊이질 않는데 그 무렵의 현장은 한낮에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저는 그 조용함이 싫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팀원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현장에 남았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동들의 외관이 어둠 속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 동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창문마다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어요. 완공도 아니고 입주도 아닌 그 어중간한 상태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어둠 속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 빈집들 때문에 내 피 같은 자재비가 묶여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눈앞에 있는 건물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완성되어가는 아파트가 아니라 제가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꼼짝없이 갇혀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 소리만 났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한마디 하려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멈칫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했어요. 밥을 먹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고 아내도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면서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들어간 자재비, 밀린 기성금, 팀원들 일당, 자재업체 외상값,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숫자들이었습니다. 그 겨울 내내 저는 불안과 기대 사이를 오갔어요. 아직 괜찮을 거야 싶은 날과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싶은 날이 번갈아 왔습니다. 독촉 전화를 하면 조금씩은 들어왔고 최 사장은 여전히 지켜보자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위안이 됐다기보다는 그 말 말고는 믿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그날 아침은 유독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현장으로 출발하기 전 저는 습관적으로 시공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님, 이번 주엔 기성금 무조건 나갑니다. 아니면 내 목을 걸게요 하던 그 뺀질거리는 목소리라도 들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잔인한 기계음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 번호를 서너 번 다시 눌렀지만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시공사 사무실, 현장 소장, 그리고 20년 동안 형님 아우하며 지냈던 최 사장까지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거나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안양에서 충청도 현장까지 가는 2시간.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터널 같았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발 오해이기를, 통신사 사고이거나 그냥 잠깐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이기를. 하지만 제 발바닥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엑셀을 밟는 발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입안은 바짝바짝 타 들어가 쓴 침만 넘어갔습니다. 앞서가는 차들의 뒷모습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상덕, 너 결국 당했구나. 현장 사무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기분 나쁜 정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먼지 폴폴 날리며 드나들던 덤프트럭이며 관계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더군요.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사무실 문을 걷어차듯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흉가 같았습니다. 그 많던 컴퓨터는 온데간데 없고 책상 위엔 주인이 급하게 떠난 흔적인지 엎질러진 커피 자국과 먼지만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화려한 조감도와 공정표는 갈기갈기 찢겨나간 채 앞정 구멍만 흉하게 남아있더군요. 그리고 제 시선을 강제로 잡아 끈 건 책상과 캐비닛마다 톡하게 붙어있던 빨간색 압류 딱지들이었습니다. 부도, 야반도주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주머니 속 낡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번번이 오타가 났지만 머릿속에 박힌 숫자는 칼날처럼 명확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 믿고 물건 내준 자재상 외상값 2억. 나만 믿고 지방까지 내려온 팀원들의 피 같은 일당과 숙식비 1억 5천. 그리고 우리 집 담보 대출에 아내가 식당 일 나가며 모은 돈까지 끌어다 부은 생돈 2억 5천. 전부 합쳐 6억. 30년 넘게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죽을 고비를 넘기며 땀 흘려본 제 인생이 저 불 꺼진 유령 아파트 벽 속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겁니다. 그 큰 돈이 내 자식들 미래고 우리 부부 노후였던 그 6억이 순식간에 그냥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종이 조각보다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저를 죽이러 올 시퍼런 칼날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졌더군요. 사무실 창 너머로 보이는 저 1500세대 아파트 숲이 거대한 묘비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이 살 곳을 짓는 게 아니라 내 무덤을 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네? 찌개 다 식는데 어디쯤이야?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지금 출발해 곧 갈게. 목소리가 갈라질까봐, 울음이 터져 나올까봐 짧게 끊었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너무 기가 막힌 절망은 사람을 울게도 못 만듭니다. 그냥 영혼을 통째로 파내어 그 자리에 껍데기만 남겨둘 뿐이죠. 밤늦게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졸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본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손을 잡더군요. 시장통에서 물 마를 날 없이 일에 거칠어진 아내의 손이 왜 그렇게 따뜻하고 또 왜 그렇게 시리고 아픈지. 그날 밤 저는 자는 척 누운 아내 옆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6억 원어치의 제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찰나의 순간 동안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의 무늬만 새고 있었죠. 그런데 딱 3초였을까요? 어제의 그 비극이 해일처럼 밀려와 가슴을 덮쳤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봤지만 소용없더군요. 눈꺼풀 안쪽에 6억, 팀원, 자재비라는 숫자들이 낙인처럼 찍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선 아내가 밥을 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그 달그락 소리가 참 평화로웠는데 그날은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아 이불 속에서 한참을 버텼습니다. 일어나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아내의 그 선한 눈을 봐야 하니까요. 결국 좀비처럼 몸을 일으켜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 하나가 서 있더군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 저는 그 낯선 사내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폰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저 하나 믿고 안양에서 충청도 오지까지 따라 내려온 우리 팀원들.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누구는 고등학생 딸 학원비를 대야 했고 누구는 시골에 계신 노모 약값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타지에서 곰팡이 핀 고시원 방에 몸을 뉘이며 오로지 박 사장 이름 석자 믿고 천장을 기어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지 못한 일당이 자그마치 1억 5천. 저는 15년을 함께한 팀장 형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시공사가 도망갔어. 부도야. 수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가슴이 타들어갈 때쯤 형님이 나직하게 묻더군요. 상덕아, 그럼 내 돈은?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일당보다 제 걱정을 먼저 해주는 그 목소리에 저는 대답 대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팀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40 넘고 50 넘은 기술자들이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저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 앞에서 30년 인생 처음으로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일당 제 목숨을 걸고라도 정산해드리겠습니다. 말은 호기롭게 했지만 통장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6억은 공중에 붕 떴는데 1억 5천을 어디서 구합니까? 발을 뗄 때마다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거웠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시공사가 부도가 났어. 최 사장 그 인간도 연락이 안 돼.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겨왔던 지옥 같은 상황을 하나하나 다 쏟아냈습니다. 기성금이 밀렸던 것, 그걸 내 돈으로 메우며 버텼던 것, 그리고 이제는 거액이 증발해버렸다는 것까지요. 아내는 한참을 돌부처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떼더군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차마 아내의 눈을 보지 못하고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우리 집 담보로 돈 조금만 더 빌리자. 나만 믿고 그 먼 데까지 내려간 사람들 일당은 줘야 하잖아.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목숨줄인데. 아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더군요. 이미 대출이 꽉 찬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빌리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는 걸 아내도 알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가 심장을 때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죠. 한참 뒤 아내가 깊은 한숨을 내뱉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사치 부리다 날린 돈도 아니고 그 사람들 피땀 흘려 일한 돈 떼먹고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겠어요. 길바닥에 나앉아도 사람 도리는 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결국 인생 마지막 금기였던 사채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눈이 돌아가는 고금리라는 걸 알면서도 제 명예와 팀원들의 삶을 맞바꿀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끌어모은 1억 5천만 원을 팀원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돈을 받고 돌아가는 팀원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팀장 형님이 마지막에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상덕아, 나중에 다시 일어서면 그때 꼭 다시 불러. 그날 밤 텅 빈 거실에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이름만 우리 집이지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밥을 먹다 아내가 툭 던졌습니다. 그래도 잘했어요. 당신답게 했네. 그 말 한마디에 결국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6억은 증발했고 제 인생은 절단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오랜만에 아주 조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내 자존심은 지켰다는 그 미련한 위안 하나로요. 그게 제가 30년 에어컨 인생을 걸고 마지막으로 지켜낸 기술자의 양심이었습니다. 시공사 부도 소식이 퍼지고 나서 한동안 저는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가지 않았다는 게 맞겠네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안에서도 평화는 없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자재 업체 사장님은 매일 아침 안부 대신 박 사장, 내 돈 2억 언제 줄 거야? 라며 울음장을 놓았고 팀원들 일당 주려고 빌린 사채 이자는 날짜도 안 틀리고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죽게 만든 건 아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60이 다 된 아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 일을 나갔습니다. 밤늦게 돌아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여보, 나 괜찮아라고 웃는데 그 웃음이 제 가슴에는 염산을 들이붓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사다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사장이 아니라 일당 보조로 말입니다. 예전에 제 밑에서 일하던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지? 혹시 자리 하나 있냐? 그 짧은 한마디를 내뱉는데 30년 자존심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더군요.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후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음날 현장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현장에 도착해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30년 넘게 입은 옷인데 그날따라 남의 옷을 입은 듯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예전엔 이 옷이 제 훈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빚을 갚기 위해 입어야 하는 죄수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장은 제가 하도급 사장일 때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보조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기형적인 괴물이었습니다. 대형 시공사는 단가를 후려칠 대로 후려치고 그 밑에 하청, 또 그 밑에 재하청. 피라미드 아래로 내려올수록 기술자의 땀방울 값은 헐값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땀을 닦으며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50대 중반의 기사님이 한숨을 내쉬며 그러더군요. 박 사장, 요즘은 기술 부려봐야 남는 게 없어. 자재비 오르고 기름값 내면 손에 쥐는 건 쥐꼬리야. 그런데도 쉬면 굶으니까 좀비처럼 나오는 거지. 기술자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몰라. 기술자가 죄인도 아닌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기사님도 우리 팀원들도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그저 가족 먹여 살리려고 먼지 마셔가며 성실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시공사 사장은 야반도주에서 골프 치러 다니고 정직하게 땀 흘린 우리만 신용불량자가 되어 높디 높은 사다리 위에서 벌벌 떨어야 합니까? 자재비 폭등, 미분양, 고금리. 이 거대한 파도가 덮쳤을 때 가장 먼저 수몰되는 건 현장에서 배관을 타는 우리였습니다. 성실함이 보호받지 못하고 기술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 구조 속에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은 사치였습니다. 젊은 현장 소장이 제 나이도 모르고 팍씨, 거기 테이핑 똑바로 안 해? 라며 반말을 퍼부을 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 모멸감을 참아야 아내의 식당 일을 하루라도 줄여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집구석에 박혀 빚쟁이 전화를 피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땀 흘리는 게 100배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몸이 부서져라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저를 짓누르는 6억이라는 숫자를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퇴근길 후배가 건네준 캔커피 하나에 손을 녹이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기 사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 배관을 끄는 사람들도 다들 자기만의 빚을 지고 버티고 있구나. 그 생각 하나가 저를 다음날 다시 현장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자가 죄인이 아님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서라도 저는 이 낡은 사다리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오늘도 여전히 현장으로 나갑니다. 예순을 코앞에 둔 나이에 사장 완장 대신 먼지 묻은 안전모를 쓰고 지시를 내리는 대신 지시를 받으며 좁은 천장 속 배관을 탑니다. 누가 보면 참 초라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 울컥할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압니다. 그 사다리 위에 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제 옆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저 사람도, 먼지 뒤집어 쓰고 자재를 나르는 저 사람도 각자 다들 자기만의 가장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입니다. 누구는 자식 대학 등록금을 위해, 누구는 아픈 부모님 병원비를 위해, 또 누구는 저처럼 한순간에 무너진 삶을 조용히 다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동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기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무거운 몸을 일으켜 작업복을 입었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사다리를 올랐다면 당신은 쓰러지지 않은 겁니다. 저는 30년 평생 일궈온 6억을 날렸습니다. 모든 게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게 전부이지만 사실 그게 인생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이 바닥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저도 잘 압니다. 자재비는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미분양 뉴스는 매일같이 가슴을 후벼 파죠. 성실하게 살아온 기술자가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이 기형적인 구조, 당장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억을 주고 배운 뼈아픈 교훈 2가지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은 늘릴 때가 아니라 지킬 때입니다. 저처럼 큰 물량, 큰 돈에 눈이 멀어 한 방에 뒤집으려 하지 마십시오. 무리한 확장은 지금 같은 폭풍우 속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지금은 내가 가진 것, 내 곁에 사람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 절대로 정에 이끌려 계약하지 마십시오. 저는 20년 우정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눈앞에 시뻘건 경고등을 외면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은 숫자로 하는 겁니다.
계약서의 차가운 글자 한 줄이 20년 우정보다 당신의 가족을 더 확실하게 지켜줍니다. 아직도 제 어깨는 무겁습니다. 자재 업체 외상값은 여전하고 아내는 오늘도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식당 일을 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나가서 사다리를 오르고 땀을 흘리고 동료들과 담배 한 대 나누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무너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의 현장에서 먼지를 마시며 버티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려하게 이기는 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쓰러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그 무거운 발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승리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유튜브를 켜면 10억, 20억은 우스운 세상입니다. 32년을 성실히 일해온 저도 그 화려한 숫자들에 기가 죽어 매일 밤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며 무리하게 뛰어든 주식판에서 소중한 노후 자금 4,400만 원을 날리고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수십억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제 눈을 가리고 제 발을 묶어둔 신기루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나이가 올해로 58입니다. 32년을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26에 입사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그 회사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지각 한 번 해본 적 없고 윗사람한테 찍힌 적도 없고 시키는 일은 항상 기한 안에 마쳤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성실함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달력을 보다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퇴직이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2년, 24개월, 주말 빼면 500 몇십일.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짧더라고요. 사실 퇴직이 멀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40 넘어서도 50 넘어서도 아직 시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 같은 건 항상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애들 학원비 낼 때는 돈이 없어서, 큰애 대학 보낼 때는 여유가 없어서, 작은애 취업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 해서 그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58이 됐습니다. 올해 박 부장이 먼저 나갔습니다. 명예퇴직 신청하더니 어느 날 조용히 짐을 쌌어요. 같이 입사한 동기였는데 마지막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냥 어깨를 한번 두드려줬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수고했다는 말도 잘 가라는 말도 다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과장도 나갔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나가는 거라고 했는데 다들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팀이 바뀌더니 석 달 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김 과장이 웃으면서 건배를 했는데 그 웃음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눈이 안 웃고 있었거든요. 최 팀장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건강만의 문제가 아닌 건 다들 알았어요. 회사가 사람을 쥐어짜다가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 같으면 조용히 내보내는 방식, 저도 32년 동안 옆에서 다 봤습니다. 올해만 벌써 3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다음은 나라는 걸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잠을 잘 못 자게 됐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는 날이 부쩍 많아졌어요. 딱히 아픈 것도 아니고 꿈을 꾼 것도 아닌데 그냥 눈이 떠집니다. 아내는 옆에서 잘 자고 있어요. 저만 혼자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쩌다 핸드폰을 집어들면 유튜브가 알아서 영상을 올려줍니다. 퇴직 후 3년 만에 20억 만든 방법, 50대에 시작해서 15억 번 실화, 월 500배당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저런 거 다 광고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고 있었어요. 영상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밝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숫자도 거침없이 나왔어요.
10억, 20억, 수익률 300%, 배당금만 월 700. 처음엔 그냥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가 보다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정이 슬그머니 바뀌기 시작했어요. 대단하다가 아니라 나는 왜 이러고 있나.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32년을 다녔는데,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남한테 피해 한번 안 끼치고 살았는데, 왜 내 통장은 이 모양일까? 핸드폰을 열어서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숫자가 부끄러웠습니다. 남한테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은 숫자였어요. 아이들 대학 보낼 때 썼고 큰애 전세 들어갈 때 조금 도와줬습니다. 다 맞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선택들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내 잔고를 보니까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2년 후에 이 돈으로 어떻게 사나? 국민연금은 얼마나 나오나? 퇴직금은 받으면 얼마나 되나? 그 돈을 어디다 굴려야 하나? 갑자기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평생 회사만 믿고 살았더니 정작 내 노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국민연금 가입 내역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퇴직연금이 어떤 상품으로 굴러가는지도 몰랐고 얼마가 쌓여 있는지조차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나중에 때가 되면 받겠지,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유튜브를 끄고 나서 한참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한테는 말 못하겠다 싶었어요. 걱정시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말을 꺼내면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냥 혼자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 무겁고 차가운 불안을. 퇴직이 2년 남았는데 저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으로 제대로 겁이 났어요. 그 겁이라는 게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시간 있다는 핑계로 덮어두고 살았던 것뿐이에요. 새벽 3시에 혼자 천장을 보고 누워 있으니까 그게 더 이상 덮이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조급함이 문제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조급함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유튜브, 주식 커뮤니티, 재테크 카페, 밥을 먹으면서도 들여다봤고 화장실 가서도 봤습니다. 처음엔 공부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나이에 늦었지만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급해지더라고요. 영상마다 하는 말이 비슷했어요. 지금 이 종목 안 사면 후회합니다. 이번 달 안에 올라갑니다. 퇴직 전에 이것만은 꼭 하세요. 그 말들이 귀에 꽂혔습니다. 퇴직 전에 나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후배 이 대리가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팀장님, 요즘 종목 보셨어요? 저 요즘 거기서 꽤 됐거든요. 이 대리는 35밖에 안 됐는데 주식을 꽤 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얼마나 됐어? 한 달에 한 300은 나오더라고요. 300.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혼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종목이 뭔지, 왜 오르는지, 언제까지 오를 건지 찾으면 찾을수록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안 사면 늦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 10수년 모아온 적금이 있었어요. 퇴직 후를 대비해서 손대지 않으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해보자 싶었어요. 한 500만 원만. 그런데 막상 계좌를 열고 나니까 500만 원이 너무 적어 보이는 거예요. 이 돈으로 수익이 나봤자 뭐가 달라지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넣은 돈이 결국 5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2주는 올랐어요. 300만 원 수익이 났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같은 거였습니다. 이 대리한테 고맙다고 커피도 한 잔 샀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숫자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이었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일시적인 거겠지 싶었습니다.
버티면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게 멈추질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1%. 밥을 먹다가도 핸드폰을 봤어요. 회의 중에도 몰래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장이 어떻게 됐나 들여다봤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사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내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퇴직 후를 위해서 건드리지 말자고 했던 돈이었어요. 마이너스 40%가 됐을 때 처음으로 손을 떨었습니다. 2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매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팔자니 손실이 확정되는 게 무섭고 버티자니 더 내려갈까봐 무서웠어요. 결국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수익률은 마이너스 48%였습니다. 5천만 원이 2,600만 원이 됐어요. 2,4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차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싶었어요. 강물은 저렇게 잘만 흐르는데 내 시간만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아내 얼굴을 보기가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팝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아내. 현관문을 열면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왔어요? 응. 그게 전부였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오늘 어디 불편하냐고 물어봤어요. 얼굴이 안 좋다고. 그냥 좀 피곤해. 그 한마디로 덮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아내 옆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400만 원. 그 숫자가 자꾸 맴돌았어요. 내가 뭘 한 건가? 내가 왜 그랬을까? 32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성실하게만 살았는데, 퇴직을 앞두고 내가 스스로 내 노후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2,6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2,400만 원을 그냥 날렸다고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였어요. 급등주 커뮤니티를 뒤졌습니다. 내일 무조건 상한가. 이번 주 2배 간다. 그런 글들을 밤새 읽었어요. 냉정하게 생각했으면 저런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냉정하지 못했어요. 조급했고 다급했고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3번을 더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올랐다가 결국엔 다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5달 만에 2,600만 원이 600만 원이 됐어요. 5천만 원 중에 4,4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날 증권 앱을 닫으면서 한동안 핸드폰을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내려놓으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그때였습니다. 여보, 나 좀 봐요. 아내였어요. 소파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랑 다른 눈빛이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눈빛.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통장 봤어요. 그 한마디에 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질렀으면 저도 뭔가 할 말이 생겼을 것 같은데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잃었어요? 4,400. 숫자를 입 밖에 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우리 이제 어떡해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화가 아니었어요.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냥 막막함이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던 그 막막함을 아내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소파에서 울었습니다. 60 가까이 먹은 남자가
아내 앞에서 그냥 울었어요. 창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기력도 없었어요.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이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퇴직 후에 뭘 먹고 살 건지,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 건지, 평생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꺼낸 적 없는 얘기들이었습니다. 돈 얘기를 하면 뭔가 불길한 것 같아서 아직 시간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 해서 그렇게 미뤄왔던 얘기들. 그걸 그날 밤에 처음 꺼냈습니다. 답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해결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 끌어안고 있을 때보다 둘이 마주보고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은 숨이 쉬어졌어요. 아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은 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없는 셈 치자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 그걸 생각해요. 그 말이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잃은 돈은 없는 셈 치자. 쉬운 말이 아닌데 아내는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조금 잘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나쁜 쪽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진 쪽으로요. 저는 그 반대였어요. 멍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출근을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퇴근을 해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4,400만 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머릿속 어딘가에 항상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 말대로 없는 셈 치려고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딱히 볼 마음도 없었는데 소리가 들려왔어요. 중년 남자가 나와서 차분하게 얘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65세까지 3억만 모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처음에 흘려들었어요. 3억. 그 말이 귀에 걸리긴 했는데 솔직히 첫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3억으로 뭘 해? 그게 무슨 노후야. 유튜브에서 20억, 30억 얘기만 듣다 보니까 3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영상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3억을 연 4% 수익률로 굴리면 1년에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금은 손대지 않아요. 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줄어들지 않는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라고 하면 오르거나 잃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100만 원이 나온다는 개념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국민연금 앱을 처음으로 제대로 열었습니다.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봤어요. 65세부터 월 153만 원, 32년을 꼬박 납부했으니 그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사실 국민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중에 받겠지, 얼마 안 되겠지 싶어서 들여다볼 생각을 못했어요. 153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0은 아니었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돈이 15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퇴직연금을 확인했어요. 저는 DB형,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으로 회사에서 굴리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할 때 근무 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보장해서 주는 방식이에요. 내가 직접 굴리는 게 아니라 회사가 알아서 운용하고 퇴직할 때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 잔액을 처음으로 확인했어요. 2년 더 다니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아내 명의로 남아있는 적금까지 이 목돈들을 하나씩 더해봤어요. 퇴직금 예상액, 남은 현금, 아내 적금, 앞으로 2년간 더 모을 수 있는 금액, 숫자들을 다 더해봤습니다. 3억이 보였어요. 딱 3억은 아니었어요. 더 아껴야 했고 2년 동안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손에 잡힐 것 같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3억을 모으면 국민연금 153만 원에 3억 굴려서 나오는 월 100만 원이 더해져요. 한 달에 250만 원 넘는 현금이 고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계산을 하는 순간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어요. 저는 그때까지 20억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20억은 처음부터 제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처음부터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3억은 달랐어요. 내가 2년 안에 지금 가진 것들을 잘 모으면 닿을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아내한테 계산한 것들을 보여줬어요. 아내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응. 그럼 할 수 있겠네. 그 한마디였어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계획도 아니었어요. 그냥 할 수 있겠네 한마디. 근데 그게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게 해줬습니다. 20억의 환상을 쫓다가 4,400만 원을 잃었어요. 그런데 3억이라는 현실 앞에서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3억이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런데 목표가 생겼다고 바로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어요. 여전히 조급했고요. 3억을 모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또 잘못 건드렸다가 남은 것마저 날릴 것 같아서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후배 이대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 종목을 알려준 게 이대리였으니까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대리 잘못은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들어간 거였으니까. 이대리 얼굴이 요즘 좀 어두워 보였어요. 요즘 어때? 아, 저도 좀 힘드네요. 그 종목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저도 아직 물려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습니다. 이 대리는 35밖에 안 됐어요. 저보다 훨씬 젊고 회복할 시간도 훨씬 많은데도 표정이 그렇게 어두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그때 다시 느꼈어요. 빠르게 벌려는 마음 앞에서는 경험도 나이도 소용없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나서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대리도 물려있고 나도 날렸고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그날 저녁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에 급등주 공부할 때는 빨리 올라갈 종목을 찾는 공부였어요. 이번엔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찾는 공부였습니다. 유튜브를 켰어요. 근데 이번엔 수익 인증 영상 말고 다른 걸 찾았습니다. 안전한 노후 투자, 퇴직 후 잃지 않는 방법, 장기 투자 원칙, 그런 키워드로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심심한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그냥 차분하게 설명하는 영상들이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영상이 더 끌렸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조급하게 만들지도 않았고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영상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ETF, S&P 500, 나스닥 100, 지수 투자.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나씩 찾아봤어요. ETF라는 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데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더라고요. S&P 500은 미국에서 가장 큰 500개 기업을 한꺼번에 담은 바구니였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회사가 망해도 나머지 499개가 버텨주는 구조였습니다. 그 개념이 처음엔 단순해 보였어요.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다가 멈추게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때 S&P 500이 반토막이 났어요. 2020년 코로나 폭락. 그때도 순식간에 30% 이상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두 번 다 다시 올라왔거든요. 더 높이. 금융위기 이후에 더 올라왔고 코로나 폭락 이후에도 더 올라왔습니다. 10년 전에 S&P 500을 사서 그냥 들고만 있었으면 지금쯤 2배가 넘게 됐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갖고만 있었으면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매일 들여다보고 종목 고르고 불안해하고
사고 팔고 했던 게 다 필요 없는 짓이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던 거였습니다. 더 찾아봤어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투자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아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고르지 말고 그냥 지수를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종목을 골라온 사람인데 정작 본인 가족한테는 그냥 지수를 사라고 했다는 게 왜일까 생각해 봤어요. 종목을 고르는 건 어떤 회사가 잘 될지 맞춰야 하는 건데 그게 전문가도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 전체가 10년, 20년 후에도 성장할 거냐고 물으면 그건 훨씬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었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S&P 500 ETF에 자동이체로 넣기로요. 많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냥 매달 꾸준히, 그리고 딱 하나만 지키기로 했어요. 쳐다보지 않기로. 전에는 하루에도 10번씩 주식 앱을 열었어요. 올랐나 내렸나, 지금 팔아야 하나 더 사야 하나, 그게 다 손해였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주 볼수록 불안해지고 불안해질수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핸드폰에서 증권 앱을 지웠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손가락이 자꾸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앱을 지웠다고 주가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가 보지 않는다고 세상이 멈추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여다보든 안 보든 아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요즘 주식 안 봐요? 응, 끊었어. 잘 됐네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잘 됐다 한마디. 근데 그 한마디가 제가 잘하고 있다는 확인 같았습니다. 지루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지루했습니다. 매달 자동이체 설정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뭔가 제대로 하는 건지 의심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주변에서 누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봤다는 얘기가 들리면 귀가 솔깃해지기도 했습니다. 나만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4,400만 원이 사라지던 그 석 달을 떠올렸습니다. 열심히 들여다봤던 3개월, 매일 사고 팔았던 그 3개월, 그 결과가 4,400만 원 손실이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것보다는 낫겠다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자동이체로 넣은 돈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오른 건 아니었어요. 어떤 달은 마이너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이너스가 무섭지 않았어요. 전에는 마이너스 1%만 돼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는데 이제는 그냥 이런 날도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바뀐 게 아니었어요. 투자 방식이 바뀐 거였습니다. 단기로 올라야 하는 돈이 아니니까 단기로 내려가도 괜찮았던 거예요. 가장 지루한 길이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겠다고 그때 처음으로 진짜로 믿게 됐습니다. ETF를 찾고 나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4%라는 숫자가 진짜인지 아직도 완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3억을 넣으면 매달 100만 원이 나오고 원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말은 그럴듯한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어딘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찾아봤습니다. 4% 룰이라고 검색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나왔어요. 1994년에 미국의 재무설계사 빌 벤젠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내용이더라고요. 은퇴 후 매년 원금의 4%씩 꺼내 써도 30년 이상 돈이 바닥나지 않는다는 통계적인 분석이었습니다. 30년, 제가 65세에 은퇴하면 95세까지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더 찾다가 눈에 띄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노벨 재단, 노벨상 주는 그 재단이요.
알프레드 노벨이 1895년에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 재산으로 매년 인류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금을 주라고. 그런데 그 재단이 100년이 넘도록 매년 상금을 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방식이었습니다.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수익만 꺼내 쓰는 방식.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동안 2번의 세계대전이 있었고 세계 경제가 무너질 것 같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버티면서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상금을 줬다는 거예요. 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그 사실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가 무너질 것 같던 시절에도 그 방식은 버텼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날 밤 계산기를 다시 꺼냈어요. 3억, 연 4% 수익, 1년에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그리고 원금 3억은 그대로. 여기에 국민연금 월 153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253만 원이 고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랑 둘이서 253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집은 있어요. 애들은 다 독립했고요.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면 못 살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 돈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매달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노후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게 무서운 거였어요.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돈이 바닥날까봐 무서운 거였습니다. 근데 원금이 안 줄어드는 구조라면 그 공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90살이 돼도 95살이 돼도 매달 100만 원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 한쪽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솝 우화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 있잖아요. 욕심 많은 농부가 거위 뱃속에 황금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위를 잡아버리는 얘기. 그런데 뱃속엔 아무것도 없었죠. 거위를 살려뒀으면 평생 황금알을 받을 수 있었는데 3억이 그 거위였습니다. 3억이라는 거위를 살려두면 매달 황금알 1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그 거위를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원금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바닥이 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거위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빨리 크게 벌려고,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러다 4,400만 원을 날렸습니다. 거위를 잡으려다 거위도 잃고 황금알도 잃은 거였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3억짜리 거위를 키우는 게 목표였어요. 잡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그냥 매달 황금알만 받는 것. 그날 밤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거위 얘기부터 시작해서 4% 룰 얘기, 노벨재단 얘기까지. 아내가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거위만 잘 키우면 되겠네요. 응. 근데 우리 거위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지금 키우고 있어. 아직 다 크진 않았는데 2년 후면 될 것 같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그 표정이 좋았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믿음이 담긴 표정. 그날 밤은 오래간만에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3억을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내 걱정에 너무 빠져 있어서 옆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팀 박 과장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박 과장은 올해 53이에요. 저보다 어리지만 퇴직이 멀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팀장님, 저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왜? 퇴직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새벽에 혼자 천장 보고 누워있던 그 기분이었어요.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 그게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잘 몰라서요. 저도 몇 달 전까지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 저는 그날 밥을 먹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전문가처럼 가르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도 최근에야 알았다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 정도였습니다. DC형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직접 굴려야 하는 거라고. 근데 대부분 모르고 그냥 묵혀두는 거라고. 박 과장이 그날 오후에 퇴직연금 앱을 처음으로 열었어요. 잠시 후 박 과장이 저한테 왔습니다. 팀장님, 저 DC형 맞아요. 근데 뭔지도 모르는 상품에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들여다봤어요. 10년 넘게 쌓인 돈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 과장 표정이 굳었어요.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요즘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바꿀 수 있대. 나는 ETF로 옮겼어. ETF요? 응, 나도 잘 몰랐는데. 한번 찾아봐. S&P 500이라고. 저는 그게 전부였어요. 정답을 알려준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 한번 찾아봐라. 그 정도였습니다. 박 과장이 며칠 후에 저한테 왔어요. 팀장님, 저 바꿨어요. 공부 좀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서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알게 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몇 달 전 제가 4% 룰을 처음 이해했을 때 아내한테 계산기 들이밀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모르는 게 제일 큰 손실이었어요. 주식으로 잃은 것보다 몰라서 못 굴린 돈이 더 클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회사도 안 알려주고 누가 찾아와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모르면 손해고 알면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4,400만 원을 잃고 나서야 이걸 알았어요.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금방 내려놨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요. 지금 알았으면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퇴직까지 이제 1년 조금 남았어요. 달라진 게 있냐고 물으면 극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통장 잔고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수고했다고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달 자동이체가 나가고 조용히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잠을 잘 잡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날이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엔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20억 만든 사람 영상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자책하고 또 자책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어도 주식 앱이 없어요. 그냥 내려놓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켰다가 또 그런 영상이 떴어요. 50대 시작해서 30억 만든 방법. 예전 같았으면 클릭했을 거예요.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냥 넘겼어요. 저 사람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저한테는 3억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 길 위에 이미 올라서 있습니다. 30억이랑 3억이랑 비교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숫자만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0억을 꿈꾸다가 4,400만 원을 잃었어요. 3억을 목표로 바꾸고 나서 처음으로 잠을 잘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건지는 각자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아내가 요즘 가끔 물어봅니다. 거의 잘 크고 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요. 응, 잘 크고 있어. 그게 저희 부부만의 말이 됐어요. 거의가 잘 크고 있냐는 말이 우리 노후 준비 잘 되고 있냐는 말이고 잘 크고 있다는 말이 우리 괜찮다는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꽤 큰 변화입니다. 아내랑 노후 얘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예전엔 그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무거워졌거든요. 이제는 달라요. 무겁지 않습니다. 퇴직이 1년 남았다는 게 여전히 긴장되는 건 사실이에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긴장감이 예전이랑 달라요. 예전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는 공포였어요. 막막하고 어둡고 혼자인 느낌. 지금은 달라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방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긴장감이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의 긴장감입니다. 며칠 전에 퇴직연금 잔액을 확인했어요. 숫자를 보면서 한참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 숫자가 부끄러웠어요. 남한테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은 숫자. 지금은 달라요. 아직 3억은 아니에요. 더 가야 합니다. 근데 방향이 맞다는 걸 알고 있어요. 1년 후에 퇴직하면 이 숫자가 조금 더 커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엔 ETF가 조금씩 불어날 거고,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이 더해질 거예요. 그 그림이 이제는 보입니다. 흐릿하지 않아요. 예전엔 노후라는 게 안개 속처럼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지금은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재테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투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4,400만 원을 날린 사람이에요. 조급함에 눈이 멀어서 퇴직 앞두고 스스로 노후를 갉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목표를 바꿨습니다. 20억에서 3억으로. 그게 전부예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숫자 하나를 정하고 그 길 위에 올라선 것 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새벽에 잠 못 자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 나이에 뭘 해도 늦은 것 같아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20억은 늦었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3억은 달라요. 지금 시작하면 아직 닿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거위를 키우기 시작하면 돼요.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옆에서 발을 쭉 뻗고 누웠어요. 천장을 봤는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이었어요. 그게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냥 천장인 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